한층 더 깊이 들어가는 막강 뉴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초선 의원이 당에서 처음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치개혁의 핵심 쟁점인 국회 특활비, 그 문제와 그리고 당내 쇄신 및 개혁을 바라보는 초선 의원의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6.13 재보궐선거에서 김천이셨지요, 지역구가? 예,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일하게 그것도 493표로 어렵게 당선되셨는데요. 늦었지만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이번 법안을 발의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1호 법안을 내셨는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게 이제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제출하셨는데 이 법안의 골자인 특활비 폐지의 경우에 기존과 달리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는 이게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 거기에서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이라고 해서 준하는 활동, 네.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이라고 해서 국회라든지 뭐 행정 각 부처라든지 예. 또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번에 법에서 규정하면서 제외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개정안에 어떤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최근에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원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나 사건 수사와 같은 부분에 국한해서 매우 한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반적으로 눈먼 돈이나 쌈짓돈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용도가 굉장히 좀 불투명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래 특수활동비의 의미와 목적에 맞게 그 해당되는 기간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자. 예, 그렇습니다. 법률로서 그 용도를 제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지침에 담겨 있으면 행정부의 편의에 따라서 아무 때나 바뀔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해서 발의에 참여하신 의원은 전부 몇 분이나 되나요? 원래 법안은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10명만 되면은 그렇죠. 법안은 발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의원님들 10분을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다 합치면 많아지겠지만 일단은 법안을 발의하는 정도로 꼭 필요한 최소 인원인 10명만 일단은 그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우리 한국당 내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나 그 소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론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뭐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모르는 눈먼 돈이라고 국민들께 지금 보여주고 있고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현재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회의 경우에 의원님 들어가 보시니까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달이 지금 얼마 정도의 특활비를 받던가요?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매월 얼마씩 받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도 정확하게 저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세요?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국회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사무총장이 전체를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국회의장 보고와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교섭단체 대표들은 월 한 6천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은 월 한 6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라고 말씀하신 건 원내대표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네. 야, 의원님이 예산실장을 거치시고 기재부 차관도 거치신 정말 예산통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의원님도 정확히 이게 어떻게 편성돼서 쓰는지를 모르시는 거네요. 국회의 경우에.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오랫동안 예산 업무를 했는데 네. 이 특활비는 그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네. 총액으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각각 내역 자체가 네. 세분화되어서 나타나지 않고 총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를 집행하느냐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집행 단계에서 그렇겠죠. 자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는 예산 당국 입장으로서도 알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같이 초선 의원분들은 특활비 사용을 아예 못 하시게 돼 있나요? 이거는 뭐 선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뭐 쓸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리에 따라서. 그래서 네. 국회직을 네. 맡고 있게 되면 예. 그 국회직에 따라 가지고 일부 특활비가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초선 의원이 국회직을 맡는 경우는 많지 않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초선 의원들은 특활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지금 됩니다. 보도를 보면 상임위원장 분들도 다 같은 게 아니라 법사위원장이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건 맞던가요? 여기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장은 월 한 600 정도 네. 받았는데 법사위원장은 추가로 좀 더 많이 받아서 아마 그 위원들 간에 배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계실 때 대법원의 특수활동비를 요청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됐었었나요? 맞습니다. 대법원의 특활비가 추가로 반영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예. 그때는 어떤 명목이었어요? 대법원은 그야말로 뭐 사건 수사나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 수사 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때 특활비가 들어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 개정안의 취지대로라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에만 한정하도록 특수활동비가 이제 원래의 목적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는 특활비가 폐지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회의원분들 사이에서는 이 특활비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등의 개선은 내가 동의하지만 이걸 아예 없애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은 같은 거죠. 예.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지금 비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비목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활비도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전부 첨부할 수 있도록 첨부하도록 만약에 의무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면 사실상 특활비 비목을 폐지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때 많은 국민들은 특활비라고 하는 비목을 그냥 두면서 투명하게 제도 개선을 하는 쪽보다는 특활비 비목을 이것을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국민들은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돈이라고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는데 그거를 투명하게 다 공개한다고 하면 기밀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닥을 사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몸담고 계신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로 이제 장 재건 및 혁신 작업에 나서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의원님이 이제 처음 등원하신 신선한 시각에서 보실 때 지금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행보,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가주의다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가치 논쟁을 제안하시는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경제 정책만 보더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다든지 또 최근에 이제 주 52시간 근로 그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정부가 어떤 지시사항 내지 계획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기업들이나 국민들 하여금 강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기업의 어떤 경제적 자율 또는 자유를 상당히 또 침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일부 분명히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국가주의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장 경제 체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적인 방향이 비춰볼 때 국가주의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이 좀 더 많이 호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비대위원장의 이런 지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 과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고 바람직한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재정 투입 과잉을 국가주의라고 명명한 거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신다. 예. 그런데 이제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서 국민들의 기대는 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모든 거를 좀 혁신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 눈에는 지금 뭐가 실제로 달라지고 있느냐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아무래도 의원분들은 국회 내에서 민생입법이나 개혁입법 처리에 좀 앞장서시고 뭔가 성과를 보여주시는 게 그 국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 아무래도 정부에도 몸담고 계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입법이나 개혁입법의 앞으로의 처리 전망에 대해서. 당연히 그 모든 그 정책의 기본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가보면은 시중에는 많은 분들이 특히 서민 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말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김천의 지역구는 도농 그 복합시인데 농업이 중심이 되는 그 도시인데 농민들은 이번에 폭염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농심이 많이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말 살 수 있는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소위 민생 법안의 처리라고 하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쪽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이나 개혁 법안에 대해서 다른 정략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비협조하고 있다,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법안의 취지나 그 방향 자체가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다. 그것이 곧 야당으로서의 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집권 여당과 잘 조화를 해서 그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한 하여튼 치열한 토론과 좋은 결론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군인권 센터가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한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우리 또 원내대표께서도 또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엄령 문건에 보면은 자유한국당을 군이 협조 당사자로 명시한 것 같은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계엄령 해제가 시도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출석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시고 분개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보면은 오히려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옹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인식이 어떻고 어느 정도의 이 문건 성격을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문건을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를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집회나 시위가 상당 부분 과격해지거나 대규모화될 경우에는 비상사태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대응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위가 대규모화됐을 때 문제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군 측면에서도
그런 비상에 대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일상적 활동이었다. 예,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그걸 오버해서 너무 과잉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지 이것이 계엄을 실행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간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점도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기능 무력화로 돼 있는 부분은 그냥 오버일 뿐이다. 조금 약간은 오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거기에 한국당 의원들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는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예. 국회를 그렇게 무력화시킨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계획을 수립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전혀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등원을 하신 분이니까 많은 기대가 유권자는 물론 전 국민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정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